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oday, the FOMC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This figure would have been somewhat higher were it not for the effects of labor strikes and hurricanes on employment in October. Regarding the hurricanes, let me extend our sympathies to all the families, businesses, and communities who have been harmed by these devastating storms. Overall, a broad set of indicators suggests that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now less tight than just before the pandemic in 2019.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in pursuing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연준의 11월 FOMC 회의로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될지 이윤수 서강대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해리스가 당선됐더라면 큰 변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FOMC 회의에서는 베이비컷이 단행됐죠.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의 정책 결정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얼마나 이자율을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시장이 예측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시장을 서프라이즈하는 것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거고요. 예. 어떤 면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 측면이 그렇죠. 있었고요. 다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사를 하는 것이 연준의 어떤 결정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체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2%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말이 예전까지는 있었는데 그것을 뺐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지난 한 두세 차례의 회의문이나 아니면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보는 그렇죠. 그 두 가지 기조가 좀 바뀌었었죠. 그 두 가지 균형을 다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강조가 된 문장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맞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노동시장, 경기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석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보통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이제 빠졌다라고 하면은 좀 매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빠진 거고 고용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주목을 많이 받았죠. 흥미로운 발언들도 중간중간 섞이기도 했고 좀 뚝심 있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이 발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연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앞으로 연준의 이자율 방향을 시장이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내린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조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자율이 여전히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 어느 정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고 그런 측면에서 중립금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늦게 가느냐는 늘 그러했듯이 자료를 보고 하겠다.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다. 지금 미리 할 수는 있는 건 없다. 그렇죠. 특히나 먼 미래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파월 회장의 입장은 어떻냐. 그랬더니 파월 회장이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 자리에 지키겠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들을 또 내보였어요.
자, 사실 트럼프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연준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뭐 행사력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사실 연준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에서 관료사회 이런 걸 돌아간다는 측면에선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있고 어떤 정치인의 이제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연준이라는 데는 굉장히 특이한 조직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뭐 대통령이 압박을 하려고도 했고 예. 재무장관이 그 FOMC 테이블에 앉았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 독립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었고요. 예를 들면 클린턴 정부 같은 때는 예. 전혀 뭐 연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잘 들어보시면 우리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 존중을 해주듯이 사실은 암묵적으로는 통화 정책은 연준이 그렇죠. 독립적으로 예.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실 트럼프가 일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트럼프 예. 대통령이 당시에 지명했고 저금리를 이제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만을 표시를 했죠. 사실 뭐 트위터에서 100번 이상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이것도 세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의 현재 제도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법을 개정해야 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 정치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는 것은 통화 신뢰도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되게 불안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기자들이 했죠. 예.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올 거냐. 그렇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도 했고 법률적인 검토도 거쳤다라는 그 느낌이 사전에 들 어느 정도로. 정도 좀 준비를 한 듯한 느낌도 있네요. 당연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거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 정도에 대한 질문을 예상을 했을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스 체어, 그러니까 부의장으로 내려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2026년 2월에 파웰 임기가 끝나면 그때 의장을 교체하는 정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소프트 랜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실기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건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뭐 바꾸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자율이 막 오르고 자기가 됐다는 것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연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무리 정치인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 리스크까지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그림자 의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꼭 연준 의장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 뒤에서 이 어떻게 보면 뭐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죠.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예,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던 내용들이 뭐 그렇게 해서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종의 꼭두각시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예.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연준 의장에 앉힐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뭐 자기 측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앉았을 때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준의 정책을 그 발표가 나기 전에 다 알 정도로 이 예.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움직임을 다 보고 그렇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춘다면 그러면 이건 인플레뿐만이 아니라 어떤 달러와 미국 통화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장기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에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장기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면 사실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시장 금리가 특히나 장기 금리 같은 게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2년물 금리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이미 부담스러운데 말이죠. 예.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행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학적 상식이 있는
그 스텝이라면 예.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을지는 모를지라도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예. 네, 제발 교수님 말씀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자, 방금 얘기 나온 국채금리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재정적자 리스크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이 국채금리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특히나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끊이질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트럼프 일기에서 당선되자마자 그 10년, 30년 장기 국채가 올랐고요. 워낙 예. 트럼프의 정책이 적자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것을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정책이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린다. 보편적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경우는 60%까지 뭐 관세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감세안이 나오는데 이런 거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JP 모르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한 2.5% 포인트 정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골드만삭스도 코어 인플레이션이 3% 이상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연준 의장도 감당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은 인지를 모두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이 적자 수준이 아니라 이제 데트 서비스, 우리 DSR 뭐 부동산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아실 텐데요. 그 데트 서비스 레이쇼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이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0이라면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이자가 4.5% 정도에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부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거고요. 그렇죠. 이게 즉각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인플레나 금융 불안이 가속화되고 어떤 달러와의 의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트럼프도 신경을 쓰지 않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뭐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계속 오를 것이다. 강달러 시대가 도래했다. 자, 원달러 환율 상방 과연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죠. 사실 우리가 경제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 1,400원을 돌파할 것 같고 사실 1,400원 수준에서 이제 얼마만큼 갈 것이냐는 건데 이 1,400원 수준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97년 외환위기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아니면서는 그때는 넘어본 적이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러의 변동 움직이는 레인지가 이제 확실하게 올라간 거는 맞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이자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이 미국보다는 현저히 낮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금리 격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어떤 그 달러가 올라갈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친기업 환경적인 것 때문에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어떤 그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미국으로 투자가 더 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연준의 몸을 담으셔서 그런지 네, 자세한 내용들과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서강대 이윤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